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금리 전망 자체가 시장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뒤로 가면서 그 사이에 채권을 새롭게 투자하셨던 분들은 계속 또 평가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기 일치랑은 별개로 이미 평가 손을 보고 있다 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경우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경우죠. 이제 보통 채권을 보유했다가 손해를 보면 만기까지 들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뭐 그게 한 1년, 2년, 3년이면은 모르겠지만 그 10년짜리 채권을 들고 있는데 내가 손실을 봤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평가손이죠. 평가손을 봤을 경우에 그리고 그거를 한 지금 1년쯤 됐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팔아야 되느냐, 팔고서 새로운 높은 금리로 사는 게 더 좋겠느냐, 아니면은 그냥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이익이겠느냐,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 큰 흐름의 전망으로 보면 지금은 그렇게 팔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팔 타이밍은 사실 지금은 어찌 보면은 뭐 이런 의사결정이잖아요. 더 오르면 더 오르기 전에 내가 팔아야지. 이건 아주 주식하고 똑같이 가격 위험을 그대로 보고 가는 건데 올해는 지금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시기에 조금 확실하다고 하면 그 어느 시점쯤 되면은 이게 고점을 치고 내려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제일 첫 번째는 이게 만기까지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이냐 아니냐를 평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면 보유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물타기라고 하면 좀 이제 그렇지만 이 추가적으로 더 채권 금리가 높아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만기를 일치시키는 전략으로 채권을 추가 매수하시는 식으로 대신에 이제 분할 매수하시는 거죠. 분할 매수하시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채권을 사고서 사실은 중간에 중도 매도하면서 이 손실을 보는 거는 더 안 좋은 게 채권은 주식에 비해서는 훨씬 유동성이 떨어지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유동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 이 비드 아스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수 매도 호가 갭이 상당히 벌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갭까지도 감수를 하고 내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안타깝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 또 지금 막 당장 파셔야 되는 분들은 뭐 그거는 내 자금 사정의 문제니까 가격과 무관하게 어쨌든 팔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내년 이후에 파는 것, 그 다음에 가능하면 만기까지 가져가는 것, 이런 전략들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가능하면 만기까지. 그리고 팔더라도 내년 후반 이후라고 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의 가격이 회복됐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채권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만기 효과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이 저평가되어 있던 채권의 가격이라는 게 시간에 걸쳐서 만기로 계속 수렴해 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아주 조금씩입니다만 그 아주 근저에 채권 가격이 그 내가 샀던 가격으로 회복되는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팔아야 될 만큼 긴급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내 자금 사정인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투자를 할 때 채권에 투자할 때는 주식처럼 내가 뭐 그 단기에 이만큼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팔고 나와야지 하는 전망에 근거한 것보다 채권의 특성, 만기까지 가면은 이게 상당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거를 감안해서 내 자금 스케줄이나 또는 투자 스케줄과 만기를 일치시키는 게 좋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원금에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구조 특성을 또 이제 갖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만기까지 갖고 있을 수 있다면 맞습니다. 거의 뭐 30년짜리 채권에는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근데 맞습니다. 또 요즘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체 그 장기 채권의 변동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우리나라 분들 이제 시원시원한 거 좋아하시다 네. 보니까 거의 장기 채권, 네. 그것도 ETF로, 네네. 그것도 막 3배짜리 네네. 레버리지 상품이 미국에 있다 하더라고요. 네. 와, 이만큼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게 시장 예상과 달리 금리나 예상 시점이 또 늦춰지다 보니까 네. 올해 초에 비해서 특정 ETF가 마이너스 50%가 됐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채권형이. 네.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그런 현상은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채권 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채권으로부터 채권의 본질적인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안전성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가 아닌 채권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인 가격 변동성을 토대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 개념적으로 보면 코인에 투자할 때 심리나 또는 주가지수 ETF, 뭐 세배 레버리지 뭐 이런 거에 투자할 때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채권이라는 상품이 본질적으로 갖는 좋은 특성들은 내가 무시하고 그런 가격 변동성이라는 것만 놓고서 투자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채권 투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금리 베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 투자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길 바랍니다. 그 뭐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그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뭐 개인의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만큼 완전히 그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감수하면서 하는 투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ETF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30년 만기, 뭐 30년 만기에 뭐 몇 배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은 ETF라는 그 특성도 그렇고 또 이 레버리지라는 특성도 그렇고 두 측면에서 사실 이건 저는 좀 채권 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채권을 가지고 레버리지 상품으로 만든 건 당연하고 그거를 ETF로 하는 것도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결국 뭐냐면 ETF는 물론 이제 최근에 그렇지 않은 상품이 뭐 나오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채권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 안전성, 그 안전성을 담보해주는 만기로 갈 때 수렴하는 현상.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투자했던 자금에 수렴하는 현상을 이거는 볼 수 없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ETF는 만들 때 예를 들면 30년 만기 또는 뭐 3년 만기로 보죠. 3년 만기 ETF를 보면 3년 만기 ETF는 계속해서 어느 순간이 되든 만기가 오지 않고 그 시점에 3년 만기에 가깝게 계속 안에 있는 펀드 안에 있는 이 원래의 그 자산들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TF는 이제 만기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끝없이 네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쉽게 말하면 내가 물려 있어도 채권은 만기 때 내 원금을 찾을 수라도 있는데 네. ETF는 물려 있어도 맞습니다. 끝없이 가는 거죠, 그냥.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년 만기 ETF라고 나온 상품이 1년이 지난 시점에 2년 만기 ETF가 되는 게 아니라 3년 만기 ETF가 다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언제나 3년 만기 ETF. 네. 그거는 항상 뭐냐면 3년 만기 금리 변동의 가격 흐름에만 이제 연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기가 되면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만기가 되면은 원리금을 내가 상환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이 주어지지 않은 상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ETF를 투자하실 때와 개별 채권에 투자하실 때는 마인드가 달라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나는 확실성을 좀 바라고 싶어.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채권을 많이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시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모든 자산에서 그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판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했잖아요. 아까 네. 제가 미국이 예상보다 빠른 예. 강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다른 지역들은 나쁘고 이런 것도 사실 발견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구조인데 네. 그거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판의 흐름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건 이제 불확실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채권 투자를 하는데 안전성이라는 어떤 채권의 그런 특징을 버리고 네. 나머지 부분만을 놓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건 그냥
금리 놓고 금리 전망해서 금리 따먹게 하겠다는 이제 그 금리 변동을 따먹게 하겠다는 거니까 주가 지수 놓고 오르내림을 내가 따먹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심리일 뿐이다. 그건 채권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방패에서 방패가 이제 채권인데 네. 이 방패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럴 수 난 있습니다. 무조건 공격이야. 네. 네. 그러다 이제 방패가 사라지는. 네. 근데 아까 그 하신 말씀이 채권 투자를 지금 이제 권하고 계시다고. 네. 그러면 지금 채권 투자를 해야 할 이유는 네. 이제 금리도 이제 정점에 와 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내리느냐의 문제지 네. 거의 그럼 정점으로 보신다는 거겠네요. 아주 근자에는 채권 금리든 주가든 뭐 저는 바닥은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바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을 주식에서는 이제 각각 계산하기도 하고 채권에서는 사실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마이너스 실질금리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단 채권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 좀 의미 있는 정도로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미국 국채를 5%대 뭐 초반에 샀다. 그런데 물가는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면 뭐 한 3년간 다 평균 내봤자 한 4%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1% 이상의 실질금리 플러스가 돼 있다는 네. 거죠. 반면에 이제 주식이라든지 그 밖에 위험자산 쪽으로 보면 그런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뭐 모든 자산을 채권으로 해라 이렇게는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뭐 항상 불확실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전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내가 원래 주식을 한 60% 하고 있었다. 뭐 그리고 어찌 보면 나머지는 유동성으로 갖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근데 그 유동성이라는 게 대부분 뭐 단기 예금의 형태나 아니면은 증권사에 맡겨놓은 형태가 될 텐데 거의 이자가 작게 나오죠. 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주식을 좀 비중을 줄이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줄이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만기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는 만기 도래할 거라고 우리가 약속돼 있는 그런 자산을 사는 게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랬잖아요. 그 채권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금리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면은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살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네. 근데 그것도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반대라기보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해보면 금리가 그렇게 높아져 있으면 제가 보기에 주가라든지 또는 다른 위험 자산의 가격은 매우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권으로서 적절한 시기를 내가 그 보유하고 있으면 그 다음번 시기에 조금 더 나아진 밸류에이션으로 이 위험 자산을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버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엔 분할 매수해서 채권을 사시고 개인이라면 사실 장기채를 사셔서 중간에 가격 이익을 먹자 이런 것보다는 저도 그런 방법을 씁니다만 그러니까 장기채를 사는 게 아니라 저도 예를 들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채권을 이렇게 분할해서 사놓거든요. 네. 그걸 사놓으면 만기가 되는 시점에 보고 그때 당시 위험 자산이 괜찮은 가격대에 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시 위험 자산 쪽으로 좀 들어가고 네. 그렇지 않으면 높아진 금리하에서 다시 뭐 이 채권을 사고 이런 이제 전략을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채권 투자를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늘려놓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채권 직접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좀 어렵고 네.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큰 자산이 있어야만 할 것 같고 네네. 대부분 채권 투자는 지금까지 거의 증권사 지점 이런 데서 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실질적으로 네. 채권 투자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ETF 찾으시는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좀 ETF는 추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요. 네네네. 만기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채권 투자를 하실 때 만기를 조금 일치시켜 놓고 가시면 일단 유동성 리스크로부터도 이렇게 어찌 보면은 좀 저기 하는 거죠. 저 피할 수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예. 목돈이 좀 있는데 네. 우리 아들이
3년 뒤에 결혼할 거야. 네. 그러면 내가 3년 만기 네. 채권 해놔도 된다. 요게 이제 맞습니다. 만기 일치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2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결혼한다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2년 후에 내가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유동성은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매일매일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건 아니나 제가 마음먹은 시점에 나가서 팔 수 있는 팔 수는 있다. 환경은 지금 점점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채권을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을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직접 채권을 매수할 때 장내 시장에 직접 내가 접근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장내 시장 요즘은 많은 HTS나 MTS들이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이거 채권 매수가 다 되죠. 맞습니다. 네. 그 장내 시장을 연결해 주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 장내 채권 시장, 장내라고 하면 거래소 시장인데 예. 거래소에서는 그렇게 해서 개인들도 포함돼서 거래될 수 있는 채권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소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해요. 예, 그리고 이 어떤 방법으로 또 살 수 있냐면 증권사에 가면 증권사들이 자기네들이 미리 사놓은 채권들이 있어요. 그럼 네. 그 리스트를 달라고 하면 그 리스트를 줍니다. 그럼 그 리스트 중에서 어떤 채권을 내가 사겠다. 그러면 그날 그 아침마다 그 증권사들은 그날 얼마의 고객들한테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다 세워놓거든요. 네네네. 예, 그 계획에 맞춰서 그 금리를 내가 보고 선택을 해서 만기도 그렇고 선택을 해서 사시면 돼요. 파실 때는 장내 시장을 이용하시면 돼요. 네. 그 장내 채권 시장에 가시면 이 채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HTS나 MTS를 보시면 거기에 채권 매도해가지고 내가 띄워놓을 수 있어요. 네네. 예, 그러면 누군가 그걸 보고 와서 사갈 수 있겠죠. 만약에 가격이 그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내가 가진 게 굉장히 독특한 채권이다. 뭐 그런 채권을 사시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렇다 하면 그 증권사의 이 창구 또는 뭐 전화로 다 가능하니까 좀 그 매도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매도를 하면 네. 그러면 그 이제 사서 그걸 보고 있다고 사는 그런 이제 투자자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채권을 매도하기가 편해졌다. 물론 주식만큼 막 활발한 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그거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다각도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저희들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STO와 같이 그 시큐리티 토큰화 시켜서 좀 더 소액을 조금 더 거래가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도 한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뭐라 하죠? 토큰 증권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시큐리티 토큰이죠. 그러니까 예. 뭐 미술품이 됐든 맞습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가 됐든 네네. 뭐 요즘에 뭐 한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큐리티 토큰을 그렇게 약간 독특한 상품들에만 연결시키시지만 네. 우리나라의 어떤 이 지금 취지는 시큐리티 토큰을 전자증권을 옛날에는 이제 종이증권 발행하다가 전자증권 발행한 것처럼 증권을 발행하는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서 생각을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는 주식도 채권도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토큰화돼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어떤 환경이 좋아질 거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 시장이. 네. 근데 그런 환경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채권에 익숙해지시면서 이 투자에 접근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상품을 아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주식 보유 기간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짧고 네네. 채권도 사실은 만기 전략보다는 네. 시세 차익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네네. 분들이 좀 많아서 네. 그런데 네. 혹시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보실 때 진짜 채권으로 네. 부자가 됐다라거나 네. 정말로 채권으로 제대로 돈을 잘 굴리고 있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하더라 네네.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과거의 채권 시장을 보면 정보 접근성도 굉장히 낮았던 데다가 거래 자체도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네. 유동성 리스크를 크게 생각하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잘 접근을 못 하셨고 이제 유동성 리스크라는 걸 거의 기관 정도 수준에서 매도가 가능하신 개인들이 굉장히 큰 규모의 채권 투자를 통해서 그 번 돈으로 심지어는 회사도 차리시고 금융회사도 차리시고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원금이 많아야 됩니다만. 네네. 그렇죠. 예. 그 주식은 사실은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개인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거액 자산가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건 채권은 어쨌든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자산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채권이란 자산은 처음 정해져 있는 이자밖에 못 받아요. 주식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는 주식은 배당이 앞으로 시간에 걸쳐서 10배, 20배, 30배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신에 안 줄 수도 있죠. 아, 그렇죠. 그리고 기업 가치는 손실이 나서 오히려 기업 가치는 막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감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채권은 어쨌든 상대방이 나한테 갚아야 될 돈, 원금과 이자가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릴 수는 없으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저는 회사채 투자를 많이 권하는데 회사채 투자하면 이제 기억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에 샀더니 뭐 부도가 나가지고 뭐 채권 예. 원리금 상환을 받느냐 못 받느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사실은 98년 이후에 신용평가 회사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매년 예를 들면 뭐 AA 등급 회사채가 네. 누적 10년으로 얼마나 부도가 났느냐. 보통 3년 만기 채권이니까 이제 누적으로 보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얘가 부도가 이렇게 했던 애가 10년간 과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느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AA 등급 이상의 회사채는 98년 이후 2022년까지 부도 확률이 0%예요. 그리고 국내에서요? 네, 국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A 등급으로 가면 한 1%대가 돼요. 100개 사면은 그 중에서 하나는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데 이 얘기는 거의 엄청 운이 좋아야, 그죠? 이게 부도가 나는 게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박한 확률. 예, 100분의 1 확률을 맞춘 거니까 이거는 운이 좋다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사실은 우량 회사들의 부도 확률은 높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러한 확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에 비해서는 어쨌든 높은 금리를 주는 게 회사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국가보다야 회사가 조금 더. 맞습니다. 국가는 부도가 안 나거든요. 예, 예. 네, 부도가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 국가 부도라는 거는 정부가 달러를 많이 빌려다 썼는데 내가 달러를 못 구해서, 그러니까 외화를 못 구해서 투자자들한테 외화를 못 돌려주는 그 부도는 있을 수 있어도 원화는 내가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원화 국채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물론 원화 국채를 뭐 너무 많이 찍게 되면 환율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뭐 투자한 게 이제 실질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원리금을 상환 못 받진 않아요. 근데 기업은 부도가 나면은 돈을 못 돌려주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량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확률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우량한 회사를 투자하는 이런 회사채 투자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금리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안전성도 확보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회사채도 AA 이상의 신용 등급. 네. A 등급 이상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A 등급도 뭐 1%대 뭐 확률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정말 보수적이신 분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A 등급 회사들은 사실상 부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 A 등급 내에서도 순자산을 또 얼마나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재무제표 통해서 네.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혹시나 오늘 우리 최석원 대표님과 함께한 그 대담 들으시면서 채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좀 용어 잘 못 알아듣겠는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의 첫 채권 투자 교과서가 네.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 기초서죠. 예, 사실은 이 책을 쓸 때 제 목표는, 예. 정말 채권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네.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는, 그래서 수식은 정말 최소화되어 있고, 네. 그 수식조차도 중학교
중학생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저희 아들이 대학생인데 네. 대학생 아들의 친구한테 관심이 있다고 해서 줬는데 네. 금방 다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학생이면은 쉽게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좀 정말 쉽게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사실 채권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뭐 쉽다. 다 아는 내용을 뭐 네. 이를 왜 다시 썼어?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혹시나 제가 나의 두 번째 채권 투자 교과서 하면 그런 분들을 위한 그렇죠. 걸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첫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네. 쉽게 한번 쭉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서 근데 요거는 네. 그 가나다라 마바사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듀레이션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것도 직관적으로 해석하려고는 좀 말씀을 네. 드리려고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그랬으면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SK증권 미래 전략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채권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셨던 최석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